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맨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아베 피격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동향과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이런 움직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일본 내에서 지금 현재 이 경호 실패와 관련된 이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이번 저격범이 말이죠, 이 전문 테러범도 아니고 그야말로 일개 불순분자의 소행인데, 총을 아주 이제 정교한 실제 총을 갖고 쏜 것도 아니고 이 본인이 제작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산탄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해서 따닥 이렇게 자동소총 쏘듯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땅땅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발사한 총격과 두 번째 발사한 총격의 사이에 수초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호 차원에서 이 저격범을 제압하는 경호요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경호 실패 사례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 불과 한 7, 8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쏜 지점은요 4, 6m 정도로 이 가까운 지점에서 쏘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격범을 제압하지 못한 거 장난감 같은 총인데, 자, 그래서 상당한 이 경호 실패, 경호 미스터리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 경호 미스터리가 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우선 이번 경우의 경우에는요, 이 스페셜 포스 팀에서 나온 거하고요. 즉 말하자면 전문 이 경호 요원들이 있는 일본 내 경호, 우리 한국의 이제 경호실 같은 건데, 경호처 같은 건데, 일본에서는요, 스페셜 포스는 총리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를 경호하는 경시청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날 이 SP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 경호요원을 파견했느냐. 그래서 지금요, 이 경호요원 파견은요, 이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이 보도를 보면 한 명 정도밖에는 보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또 이 나라현 경찰 조직에서의 경호도 굉장히 부실했다. 그래서 이거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호상으로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미스터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아베 전 총리가 지금 연설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뒤에 공간이 너무나 많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들이 접근하기가 그만큼 쉬웠다라고 지금 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첫 발과 두 번째 발포한 이 수초간의 시간인데요. 따당 이렇게 연속 사격이 아니라 땅탕 이렇게 불과 수초에 불과하지만은 띄엄띄엄 이렇게 사격을 했는데, 첫 번째 폭발음을 들었으면은 바로 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엎드리게 하거나 또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용의자 쪽으로 뛰어가서 이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일본에서 이제 총기가 우리 한국처럼 굉장히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칼과 같은 무기만을 연상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굉장한 미스터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호원의 숫자를 밝힐 수는 없다라고 경찰청이 밝히고 있지만은 이미 경호가 실패된 건데 왜 이거가 보안이 지켜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경호 숫자를 밝혀라, 이러한 요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페셜 포스 경호처에서는 현장에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말까지도 제기되고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 내 이 언론에서도 이 스페셜 포스 경호실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있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 세계적인 이 분위기인데, 이번 이 뭐라 그럴까요, 아베 피격과 관련해서 이제 각국이 말이죠, 상당한 조의를 표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우리 대통령도 별도의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전을 이제 유족한테 보냈는데요. 여기에서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굉장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외교부도 별도의 공식 애도 성명을 발표했고, 그래서 총격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폭력적 범죄인으로 규탄한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도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정의당도 모두 위로의 성명, 논평 그리고 조전을 발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거기에서 페북에 올린 글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제 어제 밤에 올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말이죠, 아베 총리의 사망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했다. 일본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또 바로 이 아베 총리 피격에서 이 민주주의 위기를 낀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성숙시켜온 민주주의가 여기저기서 부서지는 것을 목도하곤 한다. 극단 세력의 무도한 폭력이나 일본 지도자의 일그러진 성정 등 그 무엇으로도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계하고 결의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민주주의를 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베하고 민주주의를 왜 연결하느냐? 애도할 거면 애도만 깔끔하게 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롤 모델이 아베냐? 그리고 또 이낙연은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보복하고 경제 보복하고 전쟁을 유발해서 전쟁 난민 발생 시 다 죽일 것이라던 아베를 추모한단 말이냐? 그리고 당신은 친일패냐? 이러한 이 비판문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 이러한 비판의 글을 반박하는 그런 글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옳은 말 한마디 하면 벌떼처럼 덤벼드는 상식 이하의 당원들이 있다. 저질러는 폭력으로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당원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번 이러한 이낙연 총리의 이런 애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 이 민주주의 위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테러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이렇게 테러로 가하는 거, 이거야말로 민주주의 위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뭐 정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실 민주주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테러범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물론 아베의 우리 한국 안보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무시 현상이랄까요? 그야말로 일본 군국주의를 끝까지 주창한 사람이 바로 역대 일본 지도자들 중에서는 가장 센 사람이 아베예요. 그래서 한일 간의 상당한 갈등을 또 마찰을 또 신사참배를 통해서 야기한 사람이 또 아베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그거대로 하고, 또 테러는 테러대로 별도로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저는 맞다. 그런 측면에서요, 이낙연을 저렇게 민주주의라고 해서 비판하는 민주당원들의 의식은요, 지나치게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 이러한 애도문을 가지고 친일파라는 이런 이 비판까지 나온 것은요,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지금의 여권을 비판할 때 뭘로 항상 비판했어요? 프레임이 친일이냐 발이냐 이런 프레임을 갖고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 잘못된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는 당원들이 많은 점, 이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망이 여러 지금 사건에서 굉장히 압축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 바로 이런 거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당 대표까지 많은 비판을, 그리고 민주당 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까지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말이죠, 최근에 바로 어제 이재명 의원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바로 그 당 변호사인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환사채를 20억짜리 줬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쌍방울 그룹 본사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은요, 최근에 연 두 번, 이 쌍방울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달 23일에 이어서 7일날 이렇게 두 번 이루어졌는데, 바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다. 금융정보 분석원의
통보를 받고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쭉 해왔는데요. 바로 이 수사가 결국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징계, 오늘이 주말인데요. 오늘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아직 오늘 새롭게 나온 입장은 없고, 대신에 말이죠, 어제 밤에 페이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페이북의 글인데요. 이 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바람의 빛깔이라는 가사를 게시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마디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보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페이북에 올린 노래는 바람의 빛깔, The Colors of the Wind라는 가사를 게시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말이죠, 이 가사는 2018년도에 노원병 지역구 위원장이었던 이준석 당시 이 후보가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할 때, 비판할 때 썼던 노래예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이 가사를 페이북에 올리면서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무엇을 망하려는 건지 아나요? 이러한 글을 올렸어요. 뭘 망하려는 건지 아나요? 이 노래는요, 이 오연준 노래 이 바람의 빛깔의 일부 가사에 해당되는 개사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노원병에서 안철수 당시 대표를 비판할 때 썼던 노래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바로 뭐냐, 지금도요, 이 안철수 지금 의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안철수가 대표에 나오면 사무총장은 장제원으로 간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노리고 즉 안철수 견제를 위해서 내놓은 메시지가 아니냐, 1차적으로 이제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겨누는 그러한 내용도 들려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요, 지금 이 노래에 대해서는 이 노래, 이 바람의 빛깔의 원 노래는 애니메이션인 포카혼타스의 주제곡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노래와 관련해서요, 당시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다시는 누군가가 황당한 아집으로 우리가 같이 정치하는 동지들과 그 가족들의 선한 마음에 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는 한 거예요. 이걸 보면 결국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 이거는 바로 이준석 나무, 이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내가 얼마나 클지 지금 나를 잘라?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인물이야. 자르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소리는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 이 얘기는요, 내가 당 대표도 다시 나가고, 그래서 자기 대선에도 출마하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서 내가 클 수 있도록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우선 과거 안철수 비판할 때 썼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 없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 노래 가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모두를 겨냥한 노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불만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 정당했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어제 입장문을 내놓고, 이번에 이준석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 캐비넷 이런 제목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이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는 당연히 검찰로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검찰발 이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이준석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애초에 이 건은 어떻게 불거졌던 것일까? 검찰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발단은 어떤 루트에서건 수사 정보가 흘러나왔다고 봐야 할 거고 검찰 세력을 대표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보가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유출된 건 아닌지 유출된 게 과연 우연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당 내 권력 암투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고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진위를 가려야 하지만은 진실규명과 별개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에 봉부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검찰 이런 캐비넷 안에 들어있던 자료를 꺼내가지고 지금 이준석을 징계한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에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주의는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명하게 말이죠. 어떤 루트에서건 수사 정보가 나왔다. 발단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면서 검찰을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 캐비넷. 제목도 여당 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 캐비넷.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금 수사는 말이죠. 검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검찰과 경찰을 이렇게 헷갈리게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 시종일관 내용을 보면요, 혼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전혀 근거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내가지고 개입한 것처럼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강한 프레임을 새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왜냐? 바로 이제 용해인 의원이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리니까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용해인 의원을 글을 공유하고요. 검찰 국가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여러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준석 대표는 토사구팽시키는 것이다. 토사구팽.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을 당 대표로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해왔는데 전부 다 같은 맥락이다. 그런 점에서요,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제하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페북에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간담회를 보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소탈한 모습을 보이더라. 느닷없이 대통령을 칭찬하고 나섰어요. 자, 그러면서 이 각 시도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해결을 약속해 주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덕담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흡족스러운 분위기였고 굉장히 보람있는 하루였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진행된 소통의 자리였는데 그 과거 어느 대통령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모습이다. 이렇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축해세웠는데요. 자, 글쎄요. 그 의도가 어디가 있는지 홍준표 대구시장도 정치가 구단이니까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요, 국민의힘의 이종배 서울시 의원요, MBC에 대한 법정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지금요,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MBC 라디오 시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썸네일에요, 김건희 사고 쳤다. 대통령 수준 맞아? 비선 논란 김건희 국고손실죄로 처벌? 이러한 문구를 썸네일에 올렸는데, 자, 어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썸네일을 김건희 또 사고 쳤다 이렇게 올렸냐면요, 바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이현모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해외 순방을 했는데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런 식의 제목으로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에서는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수행이 됐고 현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기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전혀 수행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MBC 제작진에서는요, 김건희 여사가 사고 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뭔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고손실죄 운운하는 것도 매우 치졸한 정치 선전
선동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방송심의위원회 관련 제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이죠.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이 자막을 보냈다. 그런데 이것이 악의적 자막이다. 그래가지고요. TV조선에 대해서 이 주의를 결정한 사안이 있다고 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이런 것처럼 일관된 잣대를 적용한다면 MBC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로 가득 찬 썸네일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수위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MBC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서울시 의원이 징계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 중요한 뉴스는 이걸로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를 찾아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